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김프로입니다. 예, 그래요. 그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거 뭐 한 달 전만 해도 일파만파, 이거 뭐 당의 운명이 이제 뭐 거의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다라고들 생각했는데 어떻게 기사 회생한 겁니까, 국민의당이? 글쎄요, 뭐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한테는 심판을 좀 받지 않았나 싶고요. 지지율이 5%가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예. 뭐라고 발표를 하고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그 실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관여해가지고 물증이 나온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도 충분히 굉장히 아마추어스럽다. 네. 이 정도를 가지고 뭔가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던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능력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이미 하신 것 같고요.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용주 의원이 소환되면서 아주 잘하면 이용주 의원 정도 불구속 기소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예. 이용주 의원도 기소는 안 됐고요.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예. 그 밑에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가 됐거든요. 명백한 꼬리 자르기죠? 검찰로서는 이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이제 증거를 조작했던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일을 나 혼자만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뭐 동기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당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한 예. 진술만 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이제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거의 당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예. 예, 이유미 씨가 혼자서 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도 속은 거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직접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던 뭐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까 김성호, 김민원까지는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진술을 해줘야 더 수사가 진행될 텐데 뭐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까지 가기도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올라가진 않고 그래도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아무런 개입이 없었고 이유미 혼자서 단독으로 범행한 거여서 우리도 국민의당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셈이거든요. 예. 근데 뭐 사과를 하면서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국민의당이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뭐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예. 굉장히 신기해요. 모든 거를 다 본인 위주로 막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말이 되는 건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국민의당이 무슨 입장을 내놓건 간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 말에 옳고 그름 또 무겁고 가벼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윤선 건도 그렇고 이용주 씨도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은 법을 아는 사람들, 법조인 출신들은 역시 능수능란하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죄도 뭐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뭐 메이킹을 하면은 무죄가 될 수 있게 만든다. 무혐의가 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감마저도 들게 됩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아니까 이게 일반들의 국민적인 상식과 법정 안에서 치열하게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거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아무리 100번 양보의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본인이 공인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조윤선 장관도 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었을 때 하나만한 답변만 했거든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럼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도 있나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무수석 또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냐라고 국민들한테 본인이 또 모른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국정원에서 나와서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좀 지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텐데 마찬가지로 이용주 의원도 그런 조윤선 장관을 막 체근하는 것으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막 소리를 높이면서 그걸로 이제 스타가 됐는데 본인이 어쨌든 이끌었던 추진단에서 이렇게 미필적 고의로 뭔가를 했고 상식적으로 보자면 제보를 많이 접해본 뭐 저만 하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저 정도 수준의 검증을 한 다음에 여러 차례 발표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본인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또 저렇게 당 차원에서 발표가 나오도록 이게 우리가 옛날에 발표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새정치는 고사하고 정치 혐오에 대한 이런 생각들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하고 조윤선이 그렇게 맞붙은 적도 있었네요. 돌이켜보니까. 그럼요. 그걸로 스타가 뭐 거의 됐다고 봐도 무관한데요. yes or no로 답변하라. 그래요. 아마 조윤선이 이용주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이용주는 조윤선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서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들 생각하느라고. 뭐 남의 처지 지금 돌아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서로를 선수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러겠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국민의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SNS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뉴스 포털들을 보고 하니까 다뤄지질 않더만요. 관심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한테는 평가를 이미 다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더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는데 거의 지금 그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의 끈을 그냥 놔버린 것 같고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말 심각하고 진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진전성이 담긴 뭐 그런 거를 생각할 텐데 그게 이제 안철수의 정계 은퇴를 배제한 상황에서 어떤 수를 낼까 아무리 고민해본들 되겠습니까? 근데 뭐 여전히 정계 은퇴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무풀의 단계로 이제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안철수가 저기 당대표 후보로 나오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무슨 정계 은퇴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당대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러더니 스멀스멀 한쪽에서는 당대표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염치 없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좀 답답합니다. 뭐 국민의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윤선 쇼크 이거 상당했습니다. 이른바 그 핀셋 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여간 자기와 관련한 의혹들 하나하나를 거의 재치문답 형식으로 해가지고 혐의를 벗으려고 했던 조윤선의 꼼수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판사에게 비난의 그 화살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그 충격파 글쎄요. 이 향후 재판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갈수록 또 관심인데요. 특검에게는 어떻습니까? 특검은 굉장히 이를 갈고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예. 제가 판결문이랑 내용을 조금 면밀히 살펴봤더니, 예. 각 사건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또 출판단체, 영화단체, 이런 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사건들을 나열했는데, 예. 그 개별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조윤선은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 무죄. 이렇게 계속 적시가 됐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러면 큰 틀에서 상식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시절 전에 이게 실행이 돼가지고 딱 이걸 합시다 해가지고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하에 진행이 된 일이지만 그 이후로 쭉 일이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문체부 장관으로 내려가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건데 이게 그냥 큰 틀에서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재판에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는 했었지만 예.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이전 정무수석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그 이전 정무수석이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주무부서에 와가지고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조윤선은 그런 법적으로는 책임이 전혀 없느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잘 이걸 들어맞춰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실행하는 주무부서 장관까지 나중에 하면서 본인이 또 그런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유죄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그래도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건 청와대에서 어쨌든 문건들이 추가로 많이 발견이 됐으니까요. 그 안에 뭔가 혐의를 추가로 입증해 줄 만한 자료들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1심 판결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지금 했거든요. 정책의 방향을 지시한 것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럴 만한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검찰이 찾아서 법원에다가 제출한 게. 근데 이제 추가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럼 만약에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더 제출이 된 상황에서는 2심 재판부가 지금하고 똑같은 재판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도 그렇고 무죄가 났던 주요한 이유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기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그걸 증거를 못 찾은 거는 검찰 니네 책임이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무죄 이렇게 판단이 된 건데 많은 증거들이 지금 추가로 발견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2심에서는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2심 가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아니 1심 판결 결과는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조윤선은 등신이었다. 뭐 그렇죠. 그냥 자리만 꿰차고 있었을 뿐 아무 하는 일도 없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밑에서 또 자기 위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자기는 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건데 아니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걸 이제 선택한 거지. 그걸 또 믿어요 또. 정말.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거죠. 내가 차라리 바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청와대에서도 들러리 장관일 때도 들러리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벙엄벙 그냥 출퇴근만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렇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조금 더 지켜보시죠. 물론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증거들 발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좀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 법원도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법원이 이제 대중의 눈치를 본다. 대중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2심에 가서는 정상적인 판결을 낼 것이다. 그 황 판사인가요? 그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에요 도대체? 재판하시는 분이죠. 아니 뭔 재판을 그렇게 족같이 합니까? 뭐 하여튼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니까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뭐 좀 지켜보시죠. 2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 뭐 판단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지금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니까 뭐 재판부가 전혀 오류가 없고 재판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 거는 맞거든요. 기능상.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맞고 왜 그렇게 재판부가 상식과 어긋나는 보수적인 판결을 자꾸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재판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에서 계속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수화된 이런 징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왔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판사 블랙리스트로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판사들이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도 보면 뭔가 공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심 재판하고 다른 결과를 냈을 때 본인이 좀 위협을 느끼냐 물어봤을 때 한 40~50%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 법원 행정처나 이렇게 윗분들의 심기를 거슬렸을 때 내가 불이익을 인사상으로 받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한 80%가 그렇다고 답을 했으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뭔가 굉장히 공정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다는 거를 판사들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원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김프로쇼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법원 내부에서도 그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2심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할 일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기춘 옹은 줬던 거죠? 지금 굉장히 세게 물은 거예요. 왜냐면 그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해 2007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매해 업데이트를 시켜오고 있거든요. 근데 양형 기준 안에 직권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 이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분이 재판을 받았던 혐의의 내용은 양형 기준조차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쟁점의 범죄 유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조차도 없는데 물론 이제 그냥 법리적으로는 15년 이하로 다 가능한 상황인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고 뭐 별다른 전과가 없거든요. 기소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실형이 나왔으니까 그냥 형으로만 놓고 따지면 무겁게 재판을 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1심 판결이 제가 조금 못마땅스러운 거는 이거를 김기춘이 주도로 했기 때문에 김기춘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3년을 지금 구형한 이 구도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그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모든 것에 같이 범죄를 한 사람으로 봐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1심은 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이 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 형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나름대로 중형을 내린다고 내린 건데 그래도 지금 추가로 발견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더 추가로 기소가 된다거나 할 가능성이 아직 있으니까 좀 억울한 마음을 분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이 형은 뭐 검찰이 구형한 건 7년 아닙니까? 네. 법원이 판결한 것은 3년이고요. 3년이나 뭐 7년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지금 심정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거기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테니까 뭐
옛날을 참여하면서 좀 본인이 그렇게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재판이 진행하는 내내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여간 인과응보, 사필 규정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 네, 아쉽습니다. 좀 더 강력한 인과응보, 좀 더 냉엄한 사필 규정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예. 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오늘 새벽 5시 25분인데, 한번 지금 한 10분 녹음했다가 엎었어요. 서로 지금 잠꼬대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서로. 예. 네. 이건 저 의뢰 횡포라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밝힙니다. 10시 반쯤에 녹음하기로 해놓고, 어디서 무슨 또 딴짓을 했는지, 12시 넘어서 하자고 하더니, 결국 제가 새벽에 하자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건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이게 바로 지상파 기자의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이거 김프로 요즘 내가 참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애청자분들이 막 지금 뭐 내가 갑질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자꾸 인식하고 있는데 배후에서 막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김프로 쇼 같은 팟캐스트는 듣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보니까 말이죠. 여기서 했던 아이템을 거기 가서 좀 더 보완해가지고 또 좀 더 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수용 상품과 수출용 상품이 이렇게 달라도 됩니까? 뭐 그렇다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프로쇼에 제가 일요일자에 나오는데요. 아무도 듣질 않으니까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김프로의 그런 모든 적폐를 다 까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그 이명박 씨 아들 이야기 한다면서요? 네, KBS 추정 60분이 마약 투약을 했을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을 보도를 했었는데, PD랑 제작진 5명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무려 소가가 5억입니다. 우리 김프로도 취재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 또, 취재 대상으로부터 언제나 상시적으로 소송의 위협을 받아왔을 텐데, 어떻습니까? 추정 60분 보셨어요? 네, 봤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취재는, 물론 사실이 아닌, 날조된 내용을 방송했다면은 처벌 대상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취재가 탄탄했나요? 그러니까 소송을 건다 한들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그런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보도를 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크기 또 이런 정도의 인물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는 사내에서 이제 법률팀,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들에게 사안을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보통 검토를 한번 받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됐을 때 이것이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소송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문제 없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이거는 충분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이 정도 확인을 거쳤으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아마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면 소송을 해서 지더라도 이것은 공익적인 것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당한 소송은 이제 회사에서 뭐 보통 저걸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거는 사실 뭐 진다고 하더라도 뭐 시청료에서 뭐 이런 정도 돈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예. 이제 보통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소송을 당할 거 자체를 두려워해서 이제 소송을 당하거나 뭐 그거에서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거나 그러면 예.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거나 그 프로그램을 허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러는 그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사실 우리 김 프로가 메이저 방송사에 있어서 그런데 일단 뭐 종합일간지 중에서도 일부는 이런 송사가 벌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변호사를 쓰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면요. 그때부터 회사가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네가 뒷감당해야지 왜 회사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뭐 그럼요. 예. 종합일간지도 이런 판인데 뭐 그 나머지 매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것들은 큰 회사에서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본인이 다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면 기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회사에서 전혀 뭐 해주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게 된다면 큰 보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귀찮을 소송은 그냥 하지 말자. 소송 걸릴 것 같으면 하지 말자라고 이제 되게 되면 결국은 그냥 작은 사이즈의 안전한 것들만 보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소송을 할 힘이 없는 그런 사이즈의 집단이나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만 가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포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지상파에는 있기 때문에 지상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어서 내부적으로 KBS 내부에서는 그래도 추정 60분, 뭐 MBC에서는 PD 수첩, 뭐 이런 것들이 한때는 굉장하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좋은 보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예. 이제 KBS는 계속 이제 뭐 하나마나한 보도만 하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이를 단단히 악물고 이제 보도를 한 거라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5억의 소송을 걸었어도 이시영 씨가 이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재판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이시영 씨를 다룬 추정 60분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7월 26일 날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뭐 지금은 다시 보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 김무성 의원 사위 사건을 다루면서 예. 당시 이제 공소장 판결문 뭐 이런 거를 분석하다가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제 추가 취재를 거쳐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잖아요. 추정 60분에서 나름대로 보도를 할 때는 그냥 대충 어디서 한두 개 듣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굉장히 큰 액수의 소송을 걸면서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제소를 하고 뭐 하는 거 정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KBS 측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이시영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그 히딩크, 슬리퍼 이건데. 그렇죠. 예. 최근에 또 다스, 예, 다스도 있어요. 예. 자, 뭐 하여간 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호강하면서 자라왔던 이시영 씨. 벌써 40이 됐어요. 네, 이게
앳된 사진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네. 그래요. 이 사람처럼 지금 5억짜리 소송하고 이러는데, 나도 이 김용민을 상대로 한 5억은 안 돼도 한 1억짜리 소송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참,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김프로가 5억짜리 소송을 걸려고 할 때, 6억을 주고 무마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저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무성 사위가 등장하는 마약 사건. 근데 당시에는 김무성 사위만 나왔지 이시영은 뭐 이니셜조차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무성 씨 사위도 너무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비단 김무성 씨 사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냥 검찰이 굉장히 자기 편의대로 수사를 한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당시 검찰을 출입하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던 기억이 다시 좀 떠오릅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변호한 사람이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경력을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시영 씨도 변호했죠? 그렇죠. 최교일 당시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별로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게 정말 대놓고 본인은 그냥 불편부당한 수사를 한다고 막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소위 말하면 광을 판다고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뭔가 공정성을 강조하고 이제 업무를 볼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유독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앞다르고 뒤다르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이제 조금 지나서 또 지금 자유한국당 옛날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불편부당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이 오버랩되면서 기자들한테는 좀 굉장히 인기가 없던 그런 검찰 간부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기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그렇게 악덕은 아닌 것 같아요. 기자들도 이렇게 천사들은 아니니까. 정의를 위해서 기자들과 사이가 나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이시영 씨를 변호할 당시에, 이시영 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또, 김무성 씨 사위 같은 경우, 통상 대법원 양형을 보면은 4년부터 9년까지인데, 마약 사건은. 근데 3년이 됐어요. 구형을. 그러니까 이때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왜냐면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김무성 의원이 유명하긴 하지만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누구인지 이런 것이 세세하게 밝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스크리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밝혀진 거를 양형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 상식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육식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검찰 내부 인사들이 지금은 전부 다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수사에 들어가거나 다시 문제가 불거지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배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볼 일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프로 보기에는 이시영 씨가 마약을 했다고 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아니요. yes or no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만하니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했다는 이야기 단언하는 셈이군요. 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아, 나는 거액의 소송을 당하면 돈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잃을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잃을 게 없는데 그래도 소송은 싫어요. 판사님,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이시영 씨가 소송을 걸었다면은 결국 검찰이 진위 여부, 그러니까 보도의 진위 여부까지 해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라고 냈거든요. 예,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도 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통상적으로는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하고 또 민사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걸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무혐의로 판단이 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단 액션 자체는 세게 취할 의도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시영 씨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저 사람이 뭔가 억울한가 보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른 거를 판단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이러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그리고 저렇게 막 형사상으로 팔딱팔딱 뛸 정도면 뭔가 억울하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지금 최대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하여튼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하고 콧방귀를 낄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적 60분이 할만하니까 보도하지 않았겠나라는 쪽에 더 무게가 있고요. 예. 그건 보도를 보고 청취자분들도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검찰에게 공이 넘어왔으면은 검찰이 이 사건의 진위를 들여다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는 너무나 허황된 기대입니까? 일단 접수가 되면 이제 조사를 할 테고,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내용만 보면, 그냥 단순히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수사보다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약간 엉터리로 검찰 내부에서 처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비단 이시영 씨뿐만 아니고 김무성 의원의 그 사위에 대해서도 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이 되냐 안 되냐를 두고 따지는 것보다 그 이상의 뭔가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얼마나 비중 있게 또 어떤 단서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는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아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이명박 씨 쪽에서는 아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찰이 이시영 씨의 마약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그때 내린 결론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추정 60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입건을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시영의 마약 혐의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것이 처리가 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의 결과를 받는 거는 결국 자기들만 받아요. 그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러기에는 시차가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시차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관심에서 그렇게 이거를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챙겨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결과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액션을 취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가,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뭐 그것까지 그렇게 아주 뭐 세밀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뭐 그렇게까지는 없다. 예. 그냥 최대한 액션을 크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이시영 씨가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막 크게 이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뭔가 이시영 씨 측에서도 크게 반발을 했다라는 거를 알리는데 최선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고, 예. 근데 뭐 그거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예.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뭐 그 반불을 끄는 정도의 의도다. 네, 그 정도의 의도만 있을 뿐이고,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너무 그렇게 일단 보도를 보고 직접 하시면 될 것 같다. 예.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사건을 접하는 MB는 아이고 우리 아들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지 이 정도 차원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공기,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MB가 모르겠습니까? 나에 대한 어떤 그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MB 입장에서는 깝깝할 거예요. 이게 비단 이시영 씨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거론되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들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건들까지도 뭔가를 챙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막 여기저기 이제 분주하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마음 불편하고 힘든 뭐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뭐 당연히 그런 시간을 지내야 하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뭐 검찰이라든지 뭐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제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질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될 일이 아닌가.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에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을 통해서 MB의 이른바 비자금, 그 비자금을 밝힌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MB도 아마 그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주진우 기자가 소송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에 구체적으로 MB의 비자금 규모가 적시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예. 그럼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도 조만간 개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주진우 기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책을 내고 영화를 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하는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뭐 꽤 오랫동안 공을 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뭐 영화를 개봉하면 이제 제가 팟캐스트에 모셔가지고 얘기도 하기로 하고 뭐 그랬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기 때문에 뭐 기사를 쓰고 책을 발간하고 영화를 내고 하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MB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이 참 어마어마한 액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MB 정부를 지내면서 답답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사법적인 처단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돼야 될 것들이 다 그냥 위험에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기는 했지만 적폐를 청산하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좀 제대로 드러나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MB에게 아주 살벌한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